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직원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상관의 명령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68세 이영자라는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꺼내든 것들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만했던 갑질 공무원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서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영자입니다. 올해 68세이고 남편을 잃은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이런 아침 루틴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 운동은 꼭 하곤 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김유진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밑반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자신의 일과 육아로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특히 아들 태수가 건설 현장 감리 업무로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 요즘엔 유진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태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부터 유진이와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 지우가 태어났을 때 기념사진까지요. 그 옆에는 오래된 표창장 하나가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글씨가 발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다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느새 아들은 30 넘어 가정을 꾸렸고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며 구급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일하는 구청에 들러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집에서 만든 밑반찬도 전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등본 떼는 것은 핑계였어요. 유진이가 요즘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했는데 골목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주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나물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유진이 직장에 반찬 가져다 줄 거 좀 사러 왔다고 하니까 며느리 복이 많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혼자 사는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유진이가 좋아할 만한 나물들을 골라 담으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자리했어요. 갈치도 사서 조림을 해주고 손자 지우가 좋아할 만한 배와 사과까지 추가로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요리에 들어갔어요. 도라지는 아삭하게 무쳐서 양념을 하고 고사리는 부드럽게 볶았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에 무쳤고 지우가 좋아할 만한 멸치볶음까지 만들었죠. 밑반찬 만드는 일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들 입맛을 맞춰 요리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예전처럼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후 1시쯤 도시락통에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담고 가방 안에 오래된 서류철과 통장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도 정리할 겸 유진이가 일하는 구청에 가기로 한 거죠. 현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정색 슬랙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가죽 핸드백까지 메고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 방면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구청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예전에 일로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라 이상하게 정겨웠죠. 구청 앞 광장은 평일 오후답게 바빴습니다. 시민들이 서둘러 걸어가고 주변 상가들은 분주하게 영업하고 있었어요. 이런 활기찬 모습을 보며 유진이도 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청 정문을 지나며 경비원분께 가볍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오니 반갑더라고요. 경비원분도 어디서 본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1층 민원실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번호표 기계도 새 걸로 바뀌었고 의자 배치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천장 스피커에서는 친절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가 반복되고 있었죠. 민원 창구 너머로 유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에 정장 스커트 차림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이의 어깨가 어딘가 움츠러들어 보이는 게 신경 쓰였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가방 안 도시락통을 살짝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이 점심시간에 이걸 건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득 유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많이 긴장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창구에서 서류를 들고 다급히 움직이며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듯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창구 앞에 앉아 있는 민원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민원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민원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어요.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게 이쪽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유진 하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성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네임택을 보니 박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박 과장은 유진이가 있는 창구로 다가가더니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또 이런 실수야. 민원인을 뭘로 보고 일하는 거야.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진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박 과장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구청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민원실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질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유진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은 유진이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창구 앞 민원인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시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범했네요. 그러고는 다시 유진이를 향해 돌아서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시민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민원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나 봅니다.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나 싶어서 말이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과장을 쳐다봤어요. 눈에는 당황과 굴욕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시민님 앞에서 말이야.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비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유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박 과장의 권위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어요. 유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주변 시민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빨리 안 해. 시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박 과장이 다시 한번 재촉했고 결국 유진이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청 차가운 바닥에 정장 치마를 입은 무릎이 닿는 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시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리에 있는 게 제 며느리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창구 앞에 있던 민원인은 유진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공무원도 별 수 없구먼.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 말에 다른 시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정신교육이 제대로 안 되나 봐. 저런 큰 실수를 하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그래도 무릎을 꿇게 하다니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잘못하면 책임져야지.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 속에서 유진이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몸이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박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시민님 앞에서 실수한 대가가 이런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 그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사람이 감히,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 며느리를,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려는 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야.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거라고. 자, 이제 일어나서 제대로 처리해봐. 박 과장의 말에 유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민원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렇게 며느리가 굴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를 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박 과장도 깜짝 놀란 듯 쳐다봤어요. 68세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대드니까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유진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박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한 명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구청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구청 내부 업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란 말입니까? 제 질문에 박 과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규정입니다. 시민은 왕이고 공무원은 봉사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된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던 저였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가슴 속에서 평생 쌓인 모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시민들도 제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 맞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아니야, 저건 너무해.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자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그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유진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지켜온 제가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박 과장은 저와 유진이의 대화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시군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는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백도 없는 집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를 해야죠. 박 과장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어요. 백이 없다고 집안을 깔보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시민들도 박 과장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독적으로 말하는 건 도가 지나쳤거든요. 저 과장 너무 심하네. 가족까지 모독하는 건 좀 그래.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 아니야. 시민들의 수근거림 속에서도
박 과장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백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가족이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유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유진이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박 과장은 제 침묵을 보더니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하셨나 보네요. 그럼 조용히 나가 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협박까지 섞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경찰이요. 한번 불러보시오.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박 과장은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경찰을 부르라고 했소. 누가 더 떳떳한지 보자고요. 제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과장도 제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숨을 죽이며 저희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박 과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내 며느리를, 내 가족을 지키겠다.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과장은 제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더욱 높여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박 과장은 유진이를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로 징계다. 정직 3개월. 그 말에 민원실이 또 한 번 정적에 잠겼어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설마 정말로 징계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사소한 실수로 사람의 생계를 끊어버리다니 너무 잔혹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정직은 너무 심한 처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창구에서 박 과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한 번만 기회를.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정직이 되면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태수는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인데 자신마저 정직당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아직 어린 지우의 교육비며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유진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박 과장은 냉정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구청 이미지가 망가져요.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그 순간 제가 움직였어요. 성큼 다가가서 유진이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느리의 팔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제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 손길에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태수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제 품에 기댔어요. 시어머니의 온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박 과장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고는 더욱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동네 반상회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죠. 박 과장의 말은 완전한 계급 의식을 드러낸 발언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모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저렇게 우습게 보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박 과장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곁에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어요. 박 과장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대들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걱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저도 이런 순간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로비에 있던 시민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과장 좀 너무하네.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징계까지 하겠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공무원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런 속삭임들도 박 과장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구경거리 재미있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요. 박 과장은 주변 시민들에게까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저는 유진이의 어깨를 꽉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웠을까요? 태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저는 유진이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말에 유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과장은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류 정리하세요.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거예요. 냉정한 통보였어요. 그동안 유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가정 사정이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를 이렇게 매정하게 내쫓는다니 인간성이 의심될 정도였어요. 다른 구청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의 권위에 눌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어요. 몇몇은 유진이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통장들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가족들도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그 돈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제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죠. 그럼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평생 모은 그 돈을 이럴 때 쓰지 언제 쓸까요? 유진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지우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박 과장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자, 이제 정리됐으니까 다른 시민분들 업무 보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오만한 인간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습니다. 제 눈빛이 점점 더 결연해졌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태수에게도 유진이에게도 짐이 될까봐 숨겨온 돈이었어요. 이제 꺼낼 때다. 제 마음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 돈은 정말 위급할 때만 써야 해.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이야.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40년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도, 중년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늘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아둔 돈을 이런 순간에 쓰지 않으면 언제 쓸까요? 통장을 완전히 꺼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 모습, 늘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내온 세월들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차근히 다가가 접수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접수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기계에 넣고 처리하는 동안 로비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처리음이 나더니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한 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맞나요?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출력지가 나오자 직원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VIP 고객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십억 원의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나와 있었어요. 직원은 손이 떨려서 출력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와, 과장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 과장을 불렀어요. 박 과장은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래,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놀라. 하지만 출력지를 본 순간 박 과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박 과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 우리 구청 최고 VIP 고객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에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VIP 고객이래. 저 할머니가 대박이네. 완전 숨은 부자였구나. 시민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박 과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모독했던 상대가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구청에서 VIP 고객이라는 건 그만큼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기 고객님.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릴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하나 보자.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VIP 고객의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유진이는 시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시민들도 상황의 반전에 놀랐습니다. 그저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와, 정말 대박이다. 사람 겉모습 모르겠네. 저 과장 완전 망했겠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로비를 향해 돌아서서 선언했습니다. 내 예금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소.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VIP 고객이 예금을 모두 빼간다는 것은 구청 협력,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거든요. 수십억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요. 박 과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렸어요.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 예금까지 빼간다면 자신의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박 과장이 급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구청에서 가장 큰 예금 고객이 완전 철수를 선언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과장한테 당해서는 안 되지. 할머니 멋있으시다. 사이다네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눈빛이었던 시민들도 이제는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왔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달랐거든요. 이런 순간을 위해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아니었을까요? 박 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모습만이 뚜렷했어요. VIP 고객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고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쫄아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로비에 있던 시민들은 이 상황의 반전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박 과장이 이제는 완전히 쫄아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장이 무릎 꿇어야지. 한 시민이 크게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꿇어야지. 저런 과장 때문에 구청 이미지만 나빠져.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박 과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박 과장을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일은 시청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제보하겠소. 그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됐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가 끝장난다는 뜻이었거든요. VIP 고객을 모독하고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는 물론이고 해직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든 언론에 알리겠소. 제 추가 발언에 박 과장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언론까지 나선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박 과장이 급히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사과요.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릎을 꿇고 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고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제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권위적이었던 박 과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몇몇 직원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 과장에게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박 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VIP 고객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오류였어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이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박 과장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로비에 있던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 큰 화제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저 과장 완전 망했네. 당연하지. VIP 고객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구청 갑질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 시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 과장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을 똑같이 해보시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박 과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는 건가요? 고객님, 제발. 박 과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돈 없으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 말에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커지자 박 과장은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임명장이었어요. 구의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념품이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나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오.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력이 숨어 있었어요. 박 과장은 제가 꺼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이었어요. 구의원 임명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삼선을 지낸 중진 의원의 것이었죠. 혹시.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맞소. 나는 이 지역 삼선 구의원을 지냈소. 은퇴한 지 5년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요. 그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VIP 고객에 이어 전직 구의원이라니 이런 반전이 또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몇몇 나이 드신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이영자 의원님 아니세요? 우리 동네 재개발 때 엄청 도움 주신 분. 와, 진짜 의원님이셨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박 과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VIP 고객도 모자라 전직 구의원까지라니 이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몰랐습니다.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내 며느리를 저렇게 대했다는 거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버릇부터 고치시오. 제 말에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통쾌한 역전 드라마였거든요.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돈도 많고 권력도 있던 분이었다니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일 당장 구청장님께 직접 면담 신청을 하겠소.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일을 거론하겠소. 박 과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구청장과의 면담이나 시의회 감사 같은 건 일개 과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직 의원이 직접 나선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의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과장이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내 며느리가 결정할 일이오. 제 말에 모든 시선이 유진이에게로 향했어요. 유진이는 갑작스럽게 주목받게 되어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박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제가 왜 용서해야 하나요? 과장님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은 이제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VIP 고객의 전직 의원에다가 피해자까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박 과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 전 유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박 과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박 과장의 모습에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통쾌한 반전이었거든요. 할머니 완전 멋있으시다. 사이다네 진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희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의원님.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구청장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구청장이 직접 시민의 집까지 찾아와 사과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직원이 의원님과 따님께 큰 무례를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구청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로 그를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간 저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숨어 있었어요. 박 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구청장의 답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주무관에게는 특별 승진과 함께 기획예산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 구청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구청장이 간곡히 부탁하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 말에 김 구청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새기겠습니다. 김 구청장이 떠난 후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구청장님이 다녀가셨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승진 소식도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유진이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잘해서야. 앞으로도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녁 무렵 출장에서 돌아온 태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태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진이가 승진했다고 하는데. 저는 태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진이가 직장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어머니가 그런 당당함을 보였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자주 비워서 유진이가 혼자 그런 고생을. 태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너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잖니. 이제 유진이 직장도 안정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진이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지우도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완전 멋있게 싸워서 이겼다면서요. 지우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일하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따뜻했어요. 태수는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미안함을 표현했고 유진이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로 옮기면 출장도 줄어들 거예요. 태수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안 울 거지?
지우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울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거든. 유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거야. 가족이니까.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지요. 당신이 모아둔 돈으로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만 가족을 지켜봤는데 이번 일을 통해 때로는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와 유진이가 지우와 함께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소리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보여준 이유도 용기를 낸 이유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진 밤에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남편이 나타나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잘했어, 여보. 우리 가족 정말 잘 지켰어. 그 꿈을 꾸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더욱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웃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의원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 당한 적 있는데 의원님처럼 나서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제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며 혼자 참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지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보, 내가 이번에 정말 용감했지요. 저는 묘비에 손을 대며 속으로 말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내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당신이 모아둔 돈이 정말 소중한 순간에 쓰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는데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여전히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평생 모아준 돈과 가르쳐준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죠. 문득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던 모습, 박 과장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제가 통장을 꺼내던 순간까지 모든 게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충격으로 정신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극적인 하루였어요. 구청 입구에서 몇몇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들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나 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지나갔습니다.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지우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웃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어땠니? 제가 물어보니 유진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기획 예산과 업무도 훨씬 보람있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때의 용기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태수도 일찍 들어왔어요. 승진한 유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도 훨씬 밝아졌고 지우도 더 활기차 보이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맞서 싸우는 거고.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 엄마를 괴롭히면 내가 나설 거예요. 손자의 순진한 다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당당해지시더라고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놀랐다.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거든. 하지만 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용기가 났어. 제 대답에 유진이가 잠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아니다. 고생이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떻게 고생이겠니?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밤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혼자라는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일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구청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응원하고 박 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속 시원했다. 저런 할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우리 동네에도 저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구청 건물의 불빛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제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있고, 이해해주는 이웃들도 있고,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낯선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영자 의원님이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 그냥 참고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보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워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래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제가 그녀에게 말해주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인사하고 갔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단순히 한 가족의 할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청 앞을 지나니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근한 구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김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구청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지우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이번 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대요. 그리고 내년에 7급으로 승진 시험 볼 기회도 주신다고 하고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원래 실력이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구나. 저는 유진이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가 고마워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냥 내가 가진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 준 것뿐이야. 그때 지우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다들 할머니가 완전 멋있다고 그래요. 손자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용감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가족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손자의 다짐을 듣는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태수도 집에 왔어요. 요즘은 출장도 줄어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도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과분한 칭찬이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아준 그 돈도 정말 소중한 순간에 쓰일 수 있었고요. 어쩌면 남편이 하늘에서 모든 걸 계획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각자 할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밤을 맞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아이 학교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일에 맞섰어요.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가끔 와요. 전국 곳곳에서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이가 지우에게 숙제를 도와주는 소리, 태수가 뉴스를 보며 혼잣말하는 소리, 모든 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때 용기를 냈던 거였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가족 만들었지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망설이지 않고 다시 나설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거든요. 침묵은 때로는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 바로 몇 달 전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당함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청 건물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곳은 제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곳, 필요하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묵으로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시겠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